저희가 이제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중간고사 이제 스케줄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중간고사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알아보니까는 코로나 기간 때는 약 2주를 줘가지고 보통은 이제 2주의 마지막 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이제 거의 뭐 제약이 없으니까는 뭐 그래서 뭐 코이 익지스턴스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같이 살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어쨌든 이제 제약이 사라지면서 중간고사 기간이 일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4월 25일 그 수업 시간에 교실이 넓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간고사 내용은 이제 그 전주까지 배웠던 내용.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그 프로세스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이제 CPU나 이제 그 메모리 쪽 아키텍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중간고사 내용은 그 부분이 이제 주를 이룰 겁니다. 그 부분 커버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컨셉들,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아키텍처나 메모리 아키텍처 이제 배우는 이제 메모리 아키텍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메모리 아키텍처 이제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이라는 원리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답형 아니면은 짧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드웨어 쪽 그 수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세서 구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네. 어쨌든 뭐 일단 25일 화요일 저녁 때 일단 이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7시 정도 시작하는 게 그래도 좀 어쨌든 시간 맞춰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약간 이제 15분 정도 시험 볼 때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분 늦게 시작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그 학부 수준의 이제 프로세스 아키텍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아키텍처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싱을 이제 지원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의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서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제일 처음에 배운 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한 클락에 하나 인스트럭션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는 뭐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돌아가는 공장처럼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이디어라면은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 수만큼의 그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아이디어 한 거죠. 그러니까 뭐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항상 5개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다른 단계를 실행하고 있죠. 이게 서로 같은 단계는 실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단계는 하나의 인스트럭션만 이제 들어가긴 한데 그 프로세서의 단계를 여러 단계, 파이프라인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이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프로세서 내부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프로세서는 그 실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돼요. 성능을 높이려면은 프로세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야구 예시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에 있는 주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워낙 느리게 실행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로드, 일단은 로드 인스트럭션이다. 이게 이제 캐시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뭐 메모리에서 읽어올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는 앞에 인스트럭션이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으면은 뒤에 인스트럭션 자체도 되게 가지 못해요. 뭐 야구에서 앞에 주자가 느린 주자면은 뒤에 주자가 앞에 주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런 거랑 같은 제약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게 이제 뭐 실행될 수 있는 인스트럭션임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out of the exclusion.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인스트럭션. 사실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에 그 구조를 이제 보게 되면 인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퍼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 오퍼런드가 이제 준비되면은 사실은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이 그런데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펜던시라고 제가 불렀죠. 서로 이제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오퍼런드가 이제 준비가 안 되면은 실행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준비가 된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찾아가지고 실행을 시킬 거냐. 결국에는 이제 앞에 인스트럭션이 뭔가 멈췄어요.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멈추든 아니면 오래 걸려서 멈추든 멈췄는데 뒤에 인스트럭션은 준비가 됐어요.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 뒤에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것이 이제 out of order processor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변형이 되었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드렸죠. Q라는 거를 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프로세서라든지 뭐 이런 프로세서 구조, 제가 이제 프로세서 구조를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뭐 일상의 어떤 원리랑 비슷해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뭐 산업, 뭐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프로세서에서도 아니면 프로세서에 쓰인 방법들이 인더스트리에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이제 발전시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로 이제 그 샌더랑 리시버의 서로 속도가 다를 경우는 Q를 붙인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사실은 쓰고 있는 그런 뭐 원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Q를 이제 붙인 것이 사실은 요 토마슬로 알고리즘 아우러버 프로세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가로축으로 제가 그린 거고요. 얘는 이제 세로축으로 이제 그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요 Q에다가 인스트럭션을 이제 쌓아놓고서 오퍼런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사용해야 될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은 이 Q에서 아무거나 읽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아우터보드 프로세서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약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프로세서의 결정 과정인데요. 이렇게 제약이 있어요. 그거는 브랜치 인스트럭션.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딱 지금 초창기에 토마스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아우터보드 프로세서는 결국에는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면은 라이트백까지 한꺼번에 실행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백 한번 그 레지스터 파일에다 적어버리면은 얘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만나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죠. 인스트럭션이 A가 실행될 수도 있고 B도 실행될 수 있죠. 근데 한번 실행되면은 라이트백까지 그냥 뚝뚝뚝뚝뚝 진행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마스 라이트고 최초의 이제 아우터보드 프로세서 아키텍처는 브랜치 인스트럭션 만나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니까 이것도 좋지 않죠.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더 추가를 한 거가 브랜치 프레디터가 이제 들어가고 브랜치 타겟 버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리오더 버퍼가 이제 들어가서 그 익스큐션하고 커밋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했듯이 소프트웨어는 그냥 모든 인스트럭션이 한 번 시작되면은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짝짝짝짝 실행되는 모습을 기대를 해요. 실제로 하드웨어는 그렇게 못 돈다고 했죠. 빨리 돌리려면 설계를 하면은 안 되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하드웨어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느린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 이제 파이프라인, 우리가 이제 이노드 프로세서에서는 시작되는 것과 이 끝나는 순서가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운 그 5 스테이지, 스태틱컬리 컨트롤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가 이제 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이냐, 이 리오더 버퍼로 맞추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세서의 아이디어입니다. 뭐 인텔이나 AMD나 아니면 뭐 ARM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치라는 벽을 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브랜치를 넘어서도 인스트럭션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브랜치라는 것이 여기 딱 브랜치를 만나면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모르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미래는 볼 수 없지만 컴퓨터가 이제 실행될 때 exactly 미래는 볼 수 없지만 웬만큼의 미래는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이 될 때 뭐 좋은 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프레딕션에 따라 가지고 만약 A가 우리가 95% 확률로 A로 가는 거를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브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프레딕션 레이트, 핀 레이트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넘어서 A가 실행될 것 같아 하면은 A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불러오게 하는 거죠. 근데 불러오게 하는데 또 역시 중요한 것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1%의 오류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결국에는 얘를 커밋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파일에 바로 적지 않고 또 ROB에다가 그 데이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이 버퍼가 이제 또 존재한다고 했죠. 그 ROB에다 이제 적어 놓은 다음에 얘가 맞았네 하면은 그때서야 ROB에서 읽어가지고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 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들은 서로 데이터가 연관이 있어요.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짜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데이터를 계산하면은 뒤에 거는 그 앞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 ROB에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ROB에다가 템포러리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얘가 이제 확실하게 이 데이터가 끝났다. 그러니까 브랜치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 데이터가 맞게 실행이 되었다라고 결정이 딱 되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는 ROB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펙터 함이 나오면은 이 원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스펙터라든지 이런 멜트다운이라든지 이런 보안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사실 이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ROB에 저장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걸 저장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ROB에 이제 저장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모델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컴퓨터 안에서
레지스터 파일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그러니까는 D램에 있는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를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스트럭션, 우리가 ISA에서 정의를 해놓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에 어떤 값을 바꿨느냐 그런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꾸는 인스트럭션을 정의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 인스트럭션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노멀한 arithmetic instruction, R1, R2, R3 이런 arithmetic i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읽어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놓는 레지스터를 write를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되어 있고요. 사실 로드도 마찬가지예요. 로드도 R1, R0, 그 다음에 뭐 offset.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레지스터에다가 write를 하는,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명령어는 스토어밖에 없어요. 사실 스토어 명령. 그러니까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스토어 명령어는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인스트럭션들은 스토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스트럭션들은 레지스터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요. 레지스터 파일을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B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지금 아웃 오브 보드 프로세서, 그다음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인텔이나 AMD 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버퍼가 ROB예요. 디오도 버퍼라고 이제 부르는 ROB가 있는데 결국 ROB에는 이제 무엇을 이제 적용하느냐? 요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그런 값들을 ROB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 상당히 말이 되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한번 쓰면은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레지스터에 쓰기 전에 얘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맞는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 그냥 ROB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틀리면은 ROB에 있는 거 지워버리면 되고 맞으면은 ROB에 있는 거를 레지스터 파일에 써버리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레지스터 파일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파일에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메모리는 어떻게 되죠? 메모리는 스토어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듀램을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스토어 인스트럭션이거든요. 지금 그 스토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맞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도 한번 써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얘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프레딕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메모리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서 모델에 따라서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하고 이제 메모리밖에 없는데 레지스터 파일 업데이트 할 거는 어쨌든 뭐 레지스터 파일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레지스터 파일에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는 ROB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얘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레지스터 파일에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고요. 메모리에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한번 써버리면 이제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맞네 하면은 다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읽어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파일에서 계속 밸류 어떤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괜찮은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어나 그 이런 노멀한 인스트럭션들은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보안이라는 공격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자들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로드 인스트럭션. 로드 인스트럭션도 레지스터 파일에 쓰는 건데요. 로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파일에 쓰는 거 ROB에다 저장을 했다가 하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사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캐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이제 그 스펙터 이제 배울 때 이제 나오겠는데요. 그 캐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레지스터 파일을 내버리는데요. 캐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워드 프로세서나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설계를 할 때 캐시를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보안 공격을 얘기를 할 때 캐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지스터 파일이고 메모리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는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했어요. 그리고 해결을 해가지고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ISA에 정의가 된 대로 그냥 밖에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안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ROB랑 그 다음에 브랜치 프레디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ROB에다는 그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그런 밸류들을 ROB에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밸류를 이제 저장할 때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입력되는 순서대로 ROB에다가 딱딱딱 쌓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레지스터 파일에 이제 적어놓을 때도 그 순서대로 이제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처럼 입력되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패치 혹은 이제 디코드가 되는 그 인스트럭션의 순서와 라이트백, 이게 이제 커밋이라고 했죠. 커밋이 되는 순서가 동일하게 인스트럭션의 순서대로 또 돌 수 있게 ROB가 딱 맞춰져요. 그러니까는 라이트백이 되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라이트백이 되면은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끝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ROB에서 그렇게 이제 순서를 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그 인스트럭션이 끝나는 그 순서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브랜치도 이제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precise exception, 그러니까 예외 처리도 그 프로세서에서 순서대로 집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세서가 발전을 하면서 프로세서가 더 성능이 더 좋아지고요. 프레딕션이라는 그런 기법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더 좋아질 뿐더러 프리사이즈 익셉션도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좋은 프로세서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고요. 그만큼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뭐 AMD 프로세서 다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뭐그 요새 이제 그 셀폰, 그 스마트폰에 쓰는 사실 프로세서들도 요새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쪽 프로세서들도 사실은 이런 구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파워가 이제 소비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버퍼라든지 컨트롤도 복잡하고 버퍼 구조도 이제 복잡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프로세서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옛날하고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도 배우고 싱글 사이클도 배웠잖아요.
그 프로세서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진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기법들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뭐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만들 것이냐 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프로세서에 이제 들어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부분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하드웨어 보안 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프로세서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프로세서가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인스트럭션을 많이 이제 실행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나의 코어에서 하나의 이제 프로세서가 인스트럭션을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 이제 슈퍼스케일러라는 게 있는데 인스트럭션을 하나만 배치를 해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스트럭션들을 동시에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프로세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인텔 프로세서라는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익스큐션 유닛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ALU 0, ALU 1, 뭐 ALU 2, 그 다음에 뭐 플로팅 포인트 유닛, 플로팅 포인트 유닛 2, 그 다음에 로드 스토어 1, 로드 스토어 2, 그 다음에 뭐 스페셜 펑션 유닛, 뭐 이런 식으로 익스큐션 유닛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익스큐션 유닛이 이제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스트럭션을 한꺼번에 많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LU가 3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뭐 add instruction이 있다라고 했을 때 add instruction 3개를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execution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로 들어가는 인스트럭션이라든지 태스크를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 execution 유닛들은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인스트럭션을 한꺼번에 많이 배치를 하자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슈퍼스케일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이나 봅시다. AMD 프로세서를 여러 인스트럭션을 한꺼번에 배치를 해가지고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서머리라는 현대의 프로세서 구조를 좀 서머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프로세서 구조는 이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이슈 스트럭처라는 거는 아웃오브 엑스큐션을 지원하느냐. 이게 스태틱하게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이나믹하게 인스트럭션의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아웃오브 프로세스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해저드 같은 거 하드웨어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큘레이션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기본이 되는 거는 요거예요. out of order execution with speculation. speculation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프레딕션을 말을 한다고 했죠. 또 브랜치 프레딕션들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레딕션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브랜치 프레딕션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밸류 프레딕션. 그러면 또 데이터가 이제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밸류인지 또 때려잡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웬만하면 0이나 1 쓰거든요. 좀 더 해보면.
뭐 그것도 있고 뭐 리턴 어드레스 스택이라든지 이거 여러 가지 이제 프레딕션 기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아우로보 디스크션, 그다음에 스페큘레이션, 또 하나가 이제 슈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여러 인스트럭션을 한꺼번에 이제 실행하는 구조로 현대의 프로세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뭐 인텔, AMD, 그다음에 뭐 요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좋은 프로세서들, 뭐 퀄컴의 프로세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빠르고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들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 아우터보드 프로세싱, 스페큘레이션, 슈퍼스케일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약간 실험적인 프로세서 구조인데 사실 인텔이 이제 에픽 프로세서라고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는데 사실 인텔이 64빅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이게 너무 이제 x86 그 아이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64빅 프로세서를 만들 때는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깔끔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아예 바닥부터 이제 다 뒤집어 버리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약간 컴파일러 도움을 얻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컴파일러가 컨트롤하면 좋겠네. 그럼 하드웨어가 좀 더 이제 단순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겠네 하면서 만든 것이 에픽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이 만든 64빅 프로세서는 에픽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얘가 쓰는 그 아키텍처 이름이 인텔 아키텍처 64예요. 64빅. 보통 우리가 이제 64빅 컴퓨터 같은 경우 AMD 64라고 부르잖아요. 리눅스 장비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확한 명칭은 x86 64인데요. 인텔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인텔은 x86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IA32가 사실은 이제 x86 32랑 동일합니다. 인텔 아키텍처 32고요. 인텔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결국 이제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팔린 거예요. 팔린 이유는 뭐죠?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그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새로운 프로세서들도 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완전히 이제 바닥부터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안 팔리는. 그러니까 이게 성능도 이제 괜찮고 깔끔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x86가 워낙 그냥 뭐 막말로 말하면 더러운 그런 뭐 아키텍처, ISA, 아이사기 때문에 인텔이 이제 새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MD가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AMD를 조금 더 바꿔서 이제 AMD 64를 만든 거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구조들은 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뭐 이제 서버라든지 아니면 뭐 랩탑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세서들은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사실 스펙터가 얘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얘를 이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펙터가 맞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겠고요. 결국 프로세서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보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서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는 이것으로 이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메모리 시스템을 이제 좀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나 여기도 보안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랄까 당연한 것이 사실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부분이 메모리잖아요. 그리고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데이터를 일단은 이게 우리가 이제 쓰는 뭐 프라이빗 데이터 아니면 뭐 시크릿 데이터를
그냥 공격자들이 이제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는 메모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CPU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역시나 메모리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는 DRAM뿐만이 아니라 그 CPU에 있는 캐시까지 이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캐시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격이 일어나는 부분은 많은 경우,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용한 공격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는 다 메모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데이터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 또 우리가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이제 부르는데, 메모리 하이라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또 나왔죠. 네, 여기에 중요해요. register file, main memory,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생각하는 instruction이라는 거는 register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역시나 이제 프로세서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익스큐션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CPU의 그 익스큐션 엔진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트럭션 이제 막 보게 되면은 사실 익스큐션을 하는 실제적인 인스트럭션들은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add, R1, R2, R3.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다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레지스터 파일에 있어야겠네요. 그 데이터를 그렇지만 모든 데이터는 다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죠.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로 옮기는 명령어는 로드 명령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세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키면은 우리의 데이터들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부팅을 하면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를 읽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고요. 또 그 메인 메모리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온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을 하면서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까지 끌고 와요.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arithmetic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그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스토어 명령을 써서 다시 메모리로 갖다 놉니다. 이게 그 가장 클래시컬한 폰 노이만 방식인데 클래시컬한 그런 컴퓨터의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메인 메모리는 우리는 D램을 쓰고 있어요. 뭐 D램 그다음에 이제 뭐 스토리지는 뭐 하드디스크나 SSD인데 뭐 우리가 이제 D램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죠? D램 빠르죠. 근데 이제 이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속도에 비하면 D램은 무지무지하게 느립니다. 엄청나게 느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PU를 이제 보게 CPU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CPU가 이제 포켓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CPU D램 같은 경우에는 CPU 밖에 있잖아요. 메모리가 밖에 있으면은 그만큼 또 느려져요. 우리가 PCB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기 신호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가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요 속도도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D램을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한테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만드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뭐 삼성이 뭐 요즘에 이제 백 조향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반도체 만들고 있긴 하지만 뭐 그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유램은 잘 만드는데 SoC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칩 내부 우리가 이제 보통 CPU, SoC 거기서 쓰는 이제 프로세스 자체랑 디램에서 쓰는 그 프로세스 자체는 다릅니다. 똑같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많이 연구를 하긴 했지만 그 섞어놓는 것이 뭐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는 높지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의 어떤 그 얘를 섞어놓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램 자체는 뭐 말씀드리면 디램 자체는 칩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죠. 칩, 뭐 운동장에서 하면은 그 칩 내부에서 이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빠르게 이제 할 수도 있고 한데 디램 자체는 칩 외부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으려면은 사실 몇백 사이클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컴퓨터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계인데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기계인데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나온 것이 메모리 계층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데이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돌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뭐 가지고 오긴 할 텐데 이 여러 데이터들을 뭐 한 번은 이쪽에서 갖고 왔다, 한 번은 저쪽에서 갖고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번 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 쓴 데이터를 쓰면은 옆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뭐 생활에서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읽는다 할 때 도서관에 이제 책이 있으니까는 뭐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빌려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간 동안은 하나의 책만 가지고 계속 읽잖아요. 도서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뭐 요거 읽었다, 요거 저쪽 책 가서 한 페이지 읽고 또 다른 책 가지고 와서 또 한 페이지 읽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뭐 저쪽 데이터에서 뭐 원바이트를 갖고 와서 처리하고 저기 가가지고 또 원바이트를 갖고 와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도서관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딱 가지고 오면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서 계속 읽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엄청 이제 집으로 갖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읽고 뭐다 썼으면 다시 이제 도서관에 반납하고 다시 이제 다른 책 읽고 싶으면 뭐 10권 정도 빌려와서 열심히 읽은 다음에 다시 갖다 놓고 그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델이잖아요. 컴퓨터도 그런 모델을 적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가 되는 그리고 캐시라는 인터널 메모리를 이제 쓰는 건데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는 이제 도서관이 되는 거고 캐시는 우리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어쨌든 메인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 때 이 데이터들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 동안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은 CPU에 가까이 있는 온칩 메모리, 그러니까 인터널 메모리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 사이즈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제 큰 메모리를 바꿔놓고 칩 자체는 또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크게 만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나 파워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칩을 무작정 크게만 만들지 못해요.
그런 이제 무식하게 크게 만든 칩도 해요. 요새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그러면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결국에 이제 칩 안에는 굉장히 이제 작은 사이즈의 메모리, 이걸 우리가 캐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캐시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가지고 오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계층 구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이게 메모리 계층 구조인데, 제일 최상위에는 레지스터 파일이 있어요. 레지스터 파일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요. 그냥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파일이 32개 이제 밖에 없는데, 32개가 이제 4바이트니까 128바이트. 그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4기가, 8기가 쓰고 있는데, 128바이트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작은 메모리, 그렇지만은 레지스터 파일은 또 굉장히 빠릅니다. 프로세서만큼 빠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 레지스터 파일이 너무 좀 작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캐시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캐시도 이제 역시나 이제 작게 만들면은 속도가 빠르지만은 데이터는 많이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캐시도 여러 레벨로 이제 또 만들어 놓고 레벨 오브 캐시 요 L1, L2, L3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프로세서는 L3 캐시까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 숫자가 이제 작을수록 CPU에 이제 가까이 있는 캐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 캐시는 CPU에 가장 가까이 있는 캐시고 그만큼 빠른 캐시고 사이즈는 작아요.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이유는 빠르게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 메모리 자체가 크기가 커지면은 액세스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캐시를 무작정 또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캐시 자체도 에러 캐시는 좀 더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L2는 L1 캐시보다 크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고 L3는 크게 거의 메가바이트 정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역시나 이런 메모리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터널, 그러니까 CPU 안에 있는 메모리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CPU 밖에는 DRAM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존재를 하죠. 스토리지는 테라바이트나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또 느리죠. 네, 그래서 SSD는 좀 빠르지만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쓴다 하면은 하드디스크는 엄청나게 느리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정의가 될 때 인스트럭션은 이거 두 개만 고려를 합니다. ISA,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보통 클래식한 그런 컴퓨터의 모델은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만 고려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실제 프로세서를 보면은 캐시도 존재하고 스토리지도 존재하는데요. 여기는 메인 메모리 있고 여기 메인 메모리 있고 여기 레지스터 파일 있고 요거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프로세서를 살펴보면은 캐시 있고 스토리지도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캐시 아까 말했듯이 캐시라는 거는 역시나 이게 그 데이터가 완전히 저장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임시 저장소예요. 그리고 임시 저장소라는 거는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를 캐시 안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근데 그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가 뭐냐? 이거를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결정을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캐시라는 부분은 인스트럭션이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는 캐시에 저장해야지, 어떤 거는 뭐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지.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캐시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캐시는 없어요. 무조건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인 메모리만 있는. 그다음 캐시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성능에 도움이 되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캐시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언제까지 저장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하드웨어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는 캐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소프트웨어는 빨리 보내, 빨리 보내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기에는 빨리 보내, 캐시 덕분에 빨리 보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캐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 안 하네 이렇게 얘기긴 하겠지만 이게 좀 다른 게 결국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 왔다 갔다 할 경우에 해야 되니까는 이런 거 어떻게 데이터 왔다 갔다 할 거냐 이런 것들 뭐 하드웨어적으로 정하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인스트럭션으로 스토리지를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ISA,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는 스토리지라는 거는 없어요. 역시나. 정해져 있죠. 이 스토리지라는 거는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새 윈도우즈에서 쓰는 게 NTFS죠.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나 ext4 그런 파일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서 쓰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 소프트웨어 자체입니다. 이게 뭐 하드웨어가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건데 다 실제적으로는 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결국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는 이 메인 메모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파일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드웨어의 영역입니다. 캐시 이 부분이 다 하드웨어의 영역이라는. 이제 문제는 뭐냐? 사이드 채널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드 채널은 내부적으로 이제 보이는 채널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채널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런 갭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생각을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레지스터 파일하고 디램만 본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생각하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와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에서 사이드 채널, 부채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여기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이제 고려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은 이런 캐시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위치에서 데이터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캐시에서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캐시를 이용한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 사이업기 이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보안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로컬리티는 아까 그 도서관의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성을 하보면은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지고 오는 데이터, 사용하는 데이터는 로컬리티를, 지역성,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사실은 로컬리티가 존재하죠. 도서관과 책 빌려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로컬리티가 존재하는데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도 역시나 로컬리티가 존재하는데 이 로컬리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템포럴 로컬리티, 두 번째는 스페이셜 로컬리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시간 지역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은 공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공간 지역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긴 했는데 뭐 지역성이라는 것 자체도 뭐 그런 게 있어 딱 와닿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템포럴 로컬리티는 우리가 이제 시간 순으로 봤을 때 템포럴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템포럴 로컬리티라는 거는 적당한 데이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딱 사용을 했으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역시 계속 동일한 데이터를 그 미래에 높은 확률로 또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말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리피티들리 반복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인가요? 이런 거 같아요. I equal to I less than 100 이렇게 되는 호흡 루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i라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잖아요. 네, 이 i라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역시나 이제 동일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페셜 로컬리티는 어떤 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공간이잖아요. 스페셜. 옆에 있는 데이터를 미래에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레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 EI 플러스 CI 이렇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i가 뭐 0부터 뭐 100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1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2를 읽어오고, 어레이 데이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왔을 옆에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이제 높은 확률로 읽어올 것이다. 이게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해요. 로드 R1, 0, R2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드레스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로드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R1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큼만 사실 읽어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뭐 PK야 4바이트 정도? 아니면 크면은 8바이트? 요새는 8바이트죠. 64비트 컴퓨터 요새는 32비트 컴퓨터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레지스터 파일의 사이즈가 4바이트라는 요새 64비트 컴퓨터를 쓰니까는 레지스터 파일의 사이즈가 8바이트라는 64비트니까 그러니까 8바이트죠. 여기 로드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그 레지스터 파일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읽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바이트만 읽어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 그러니까는 한번 쓰면은 계속 쓸 수도 있고, 스페셜 로컬리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로드라는 건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메모리에서 읽어올 때 8바이트만 읽지 않고 왕창, 예를 들어 64바이트. 64바이트 읽어와서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스페셜 로컬리티가 있기 때문에. 스페셜 로컬리티가 가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메모리 자체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디램 같은 디램이 나오는데, 일단은 디램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바이트 단위로 읽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읽어올 때 왕창 데이터를 읽고. 그래서 요새 이제 그 CP에 연결하는 디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HBM을 안 쓰고 DDR4 같은 경우는 64바이트씩 읽고 한 번에 읽고. 그래야지 이제 효율성이 이제 좀 보장이 되고요. 또 밴드위스가 또 왕창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에 데이터를 읽을 때 많이 읽고 와서 또 PC에 그만큼 저장을 시켜요. 왜냐하면 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셜 로컬리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메모리 대칭 구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냥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거긴 한데 이 레지스터 파일이 이제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캐시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메모리와 디스크 하드 디스크 혹은 SSD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각각의 이제 계층 구조가 어떻게 무엇이 이제 관리를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요. 레지스터 파일은 사실은 인스트럭션 자체의 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d, R1, R2, R2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레지스터 넘버가 되는데 여기는 어떤 레지스터에서 읽어와서 어떻게 어디다 이제 쓸 거냐 이런 거, 요 레지스터 넘버를 정의를 하는 거는 컴파일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C나 이런 뭐 자바 같은 거 소프트웨어로 이제 코딩을 하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컴파일을 해서 근데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어셈블러 코드랑 그다음에 이제 기계 모신 코드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레지스터 파일은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스트럭션 자체에 레지스터 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레지스터 파일 자체는 컴파일러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인스트럭션 자체는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있는 캐시는 하드웨어가 알아서 오토매티컬리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뭐 디램도 역시 인스트럭션이 하는데 디램하고 SSD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디램 자체를 우리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또 버추얼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피지컬 메모리를 바로 액세스하자. 근데 버추얼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버추얼 메모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네, 버추얼 메모리 자체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를 합니다. 페이지로 나와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램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디램을 액세스를 하긴 하지만 디램을 액세스를 할 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액세스하는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또 액세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커널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매니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생기는 부분은 여기 소프트웨어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대비 생기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여기서 이제 뭐 보안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캐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캐시를 집어넣는 이유는 퍼포먼스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캐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다음 캐시를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가 D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읽어 오려면 아까 말했듯이 뭐 500, 몇백 사이클 그리고 혹은 몇천 사이클이 걸려요. 너무 느려요. 근데 이제 캐시에 있다. 뭐 에러 캐시 같은 경우에 뭐한 데이터가 에러 캐시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한 사이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CPU나 이런 데서 네 사이클, 다섯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프로세서가 빨리 돌고 그다음 웨이트 같은 경우는 에러보다는 더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캐시에서 그 성능을 이제 좌우를 하는 팩터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를 넣은 이유는 캐시 안에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성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캐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퍼포먼스, 캐시를 써가지고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캐시 안에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시 자체를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크게 만들면 느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캐시는 사실은 뭐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캐시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는 캐시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캐시 안에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메인 메모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미스 레이트예요. 이 미스라는 거는 캐시 미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로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내릴 때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로드 인스트럭션 실행될 때 이 로드 인스트럭션은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처음에 캐시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에러 캐시가 CPU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에러 캐시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냐 없냐. 뭐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거는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럼 데이터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h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캐시 hit이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없네.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는데 데이터가 캐시 안에 없다. 이걸 우리가 캐시 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최초로 이제 캐시를 체크를 해요. 그때 이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캐시 힛, 없는 경우에는 캐시 미스가 되는 거고 캐시 힛이 되면은 굉장히 데이터를 빨리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캐시 미스가 나오면은 데이터를 뭐 L2까지 또 가야 되고 또 L2에서 또 미스가 나면 뭐 L3까지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캐시를 설계할 때에는 캐시 미스가 나오는 확률을 줄여야 돼요. 캐시 힐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캐시의 퍼포먼스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미스 레이트라고 해요. 미스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스 레이트라는 것은 캐시 미스가 날 확률.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마다 다르죠. 하지만 뭐 캐시를 어떻게 이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또 중요해요. 역시나 이제 보안적으로 중요한데 데이터가 힐이 나느냐 미스가 나느냐. 네, 이 캐시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을 동일을 해요. 로드 인스트럭션을 동일하게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프로세서는. 근데 처음에 캐시를 체크를 해요. 그때 이벤트가 옵스. 뭐죠? 거기가 버티나?
겁니다. 또 설명 그냥 파워두시고. 알아서 꺼지네. 네, 요게 이제 그 코스트. 음. 네, 어쨌든 아까 말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파워 컨섬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로드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케이스가 두 가지로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캐시냐, 캐시 미스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시나 이제 중요한데요. 캐시 힛이 났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캐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 자체가 빠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캐시 미스가 났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캐시에 없기 때문에 로드 명령어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프로세서 내부에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어가 있죠. 존재하죠. 우리가 이제 뭐 C나 이런 것을 이제 뭐 C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어떤 인스트럭션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를 이제 뭐 리턴을 해주는 그런 펑션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텔 자체도 그런 뭐 사실은 제가 CPU를 이제 설계를 할 때 CPU도 마찬가지고 GPU도 마찬가지고 한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이제 빨리 실행시킬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이제 튜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또 매저를 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CPU 같은 경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매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동일한 명령어인데 사실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동일해요. 소프트웨어는 그냥 로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 명령을 실행하면은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로드 명령어의 이제 최종 종착지는 그냥 레지스터 파일이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 파일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소프트웨어는 중요한 거지 업데이트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신경을 쓴다라고 했죠. 하드웨어는 캐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게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하면 좋긴 하지만 캐시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다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데이터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적으로 리얼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돌아가는 그런 리얼 월드에서는 시간이라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사이드 채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채널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법적, 그러니까 사이드 채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일리갈이라는 단어가 가끔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이제 공인된 그런 채널이 아니라 일리걸한, 그러니까는 법을 어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공인이 된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쓸 때 공인된 채널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것이 이제 공인되어 있는 그런 채널인데,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 하드웨어는 우리가 이제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키텍처,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런 기법들, 그런 프로세서 구조하면서 배웠던 그런 기법들이 이제 들어가고, 또 메모리에서도 캐시라는 이런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난 캐시에 따라서 캐시의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로드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시라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설계를 하는 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매니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레귤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규칙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규칙을 가지고 돌아가니까는 우리가 이런 규칙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캐시에 존재하냐, 캐시에 존재하지 않냐,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서 사이드 채널로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드 채널.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뭐 공유 라이브러리를 쓴다든가 뭐 공유가 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유가 된 데이터를 읽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맞죠? 뭐 우리가 이제 공유 폴더 그러니까는 뭐 공유된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면은 퍼미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데이터는 읽어올 수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데 데이터를 공유를 실제적으로 안 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캐시에 존재하냐 없냐 가지고서 데이터를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출, 아니면 디코딩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법들은 이제 그 하드웨어 어택커, 그러니까는 그 프로세서의 이제 구조적 결함을 이용하는 그런 어택커들이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캐시예요, 사실. 왜냐하면 캐시 자체가 시간이라는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컴퓨터에서, 그 프로세서에서 시간이라는 차이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힐이냐 미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차가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패스를 이제 만든 이유는 힛이 되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뭐 바라는 거고요. 그럴수록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중요한 부분은 힛이냐 미스냐 이런 두 가지 이벤트로 달라지게 되는 거고, 동일한 명령어가 실행되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부수적으로 시간이라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퍼포먼스를 우리가 고려할 때 미스퍼 인스트럭션이라고 MPI라는 걸 이제 쓰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그런 캐시의 성능을 매조하는 그런 메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 뭐 AMAT이라는 단어를 그 메트릭을 가지고서 캐시의 성능을 우리가 이제 매조를 하기도 합니다. 네. AMAT은 그 어쨌든 레이턴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AMAT, Average Memory Access Time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MAT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히트 타임. 어쨌든 캐시 자체도 이제 메모리이기 때문에 캐시를 액세스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아까 뭐 교과서에서는 한 클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에런 캐시 액세스한테 4클락 걸린다고 했잖아요. 인텔에서. 그러니까 그 히트 타임이라는 게 역시나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가 이제 발생했을 때, 미스 페널티라는 거는 미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L2 캐시든 뭐 L3 캐시든 뭐 D램이든 이런 데서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미스가 발생하면은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미스 레이트에다가 미스 페널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여기가 이제 미스에 의해서 증가하는 시간이라고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A넷이라는 것도 캐시의 퍼포먼스를 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써요. 근데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미스냐, 히스냐 이런 데 따라서 그 시간이 이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자체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특별한 명령으로 뭐 캐시를 좀 관리를 할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에 CL 플러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드민만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이고요. 노멀하게 이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캐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하드웨어가 이제 오토마티컬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레귤러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캐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이렉트 매트 캐시, 셋 어소시에이티브 캐시,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뭐 인텔의 이제 스펙을 읽어보게 되면은 에런 캐시가 뭐 사이즈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뭐 8웨이, 그러니까 뭐 4웨이냐 8웨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써 있어요. 근데 뭐 리눅스에서도 명령어 써가지고 뭐 CPU 인포라든지 이런 명령어 쓰면은 그거 다 이제 그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웨이라는 것이 사실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이렉트 매트 캐시는 웨이, 일단 한 캐시라는 한 셋에 하나의 캐시 라인만 저장하는 거. 원 웨이가 다이렉트 매트 캐시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셋에 여러 개의 캐시 블럭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4웨이, 8웨이가 이제 L1, L2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fully associative는 굉장히 이제 비싼 캐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시라는 것이 이제 저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캐시에서 데이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어, 캐시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캐시에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럼 데이터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냐 아니냐 그거를 구별하려면은 우리는 어드레스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 C나 이런 데서는 그 베어리얼을 쓰잖아요. 뭐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베어리얼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베어리얼을 선언한다는 거는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는 거죠. 이 파이썬은 약간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변수, 베어리어블을 선언한다는 것은 메모리에다가 그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각각의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할당한다.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구별을 하려면 어드레스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그 베어리어블은 여기 A에 해당되는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걸 C에서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 네? 어쨌든 어드레스를 이제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에서
이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려면 역시나 어드레스도 동시에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걔를 이제 다 저장을 하진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태그라고. 그래서 이제 캐시에 저장할 때는 어드레스의 일부 태그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빗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역시나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죠.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불러오는 거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캐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레귤러하게 캐시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캐시의 어떤 이런 그 어떤 규칙에 따라서 레귤러하게 캐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드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드웨어가 그걸 다 결정을 해놓고 레귤러하게 이제 저장합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혹시나 어태커가 이제 캐시를 이용하려면은 캐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어태커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질문 있나요? 예. C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에서 이벤트나 만들어볼 때 이번에서 사실 해당된 메모리 약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았어요. 예. 이번 경우에 그러면은 그 아동 가운데가 봤을 때 하드웨어 이번에 지금 뭔가 하드웨어, 영향을 주는 지금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그냥 어떤 그 메모리의 어떤 영역을 좀 벗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 영역이 또 어떤 그 페이지에 이제 어떤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그냥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그 영역이 뭐 커미트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익셉션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에러를 주고 에러가 이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액세스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면은 가지고 올 수도 있긴 할 텐데 하드웨어하고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가지고서 어드레스 계산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이제 그냥 거기에 그 규칙대로 그냥 어드레스 생성해가지고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OS에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로 이제 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퍼미션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읽으려고 하면은 그건 에러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에러를 하면은 뭐 이상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긴 하겠죠. 맞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